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주절주절 사연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고 단단한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오직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가 저희 유년 시절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사업으로 맺어진 혼인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성장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외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두 집안이 결탁하여 아버지의 회사는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며 안정적이고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항상 아버지의 뒤를 내조하며 자리를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만 해도 사업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었기에 밑 빠진 독에 절대로 물을 붓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아버지의 성장하는 사업을 보며 투자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안이었음에도 우리 집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만 그랬을지 몰라도 어렸던 저는 그게 진짜로 행복이고 사랑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의 투자 실패로 인해 외가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외가에서는 당연히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께서도 당연히 외가를 도와주실 줄 알았죠. 그때 저는 인간의 취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고작 14살 중학생일 때였어요. 아버지는 기울어진 외가를 돕지 않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외가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거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며 어머니에게 이혼을 종용했죠. 어머니는 외가의 기운과 동시에 알아 누워버린 외조부를 챙기랴 집안에서 바람난 걸 당당하게 밝히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 짓눌러 오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셨어요. 이때다 싶었는지 아버지와 오랜 불륜을 저질러 온 아버지의 비서가 집을 찾아와 저에게 어머니에게 이혼을 설득하라 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면 저는 걷어주겠다면서 새엄마로서 보살핌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요. 그게 14살짜리 아이한테 할 말일까요? 당연히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가뜩이나 사춘기에 접어들어 예민한 시기에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대니 누가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비서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장 충격을 먹었던 건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핑 도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어요. 어머니께서 쓰러져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비서는 집을 찾아와 이혼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습니다. 아버지와 비서 사이에는 자식이 둘이나 있었고 호적 정리도 하고 싶고 언제까지 아버지를 숨기며 살아야 하냐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길래 누가 불륜을 하라고 했나요? 마치 저에게 본인이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인 척하며 이혼을 설득해달라고 하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마디 콱 쏴댔어야 했는데 어렵고 배신감에 무기력했던 저는 그들을 무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절대 이혼만큼은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찾아와 이혼만 해주면 외가댁에 도움을 주겠다는 선 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아버지 회사의 자금을 꽉 쥐고 있다는 마냥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버지의 지갑이 마치 자신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듯 그런 소리를 할까요? 어머니는 매일 눈물바람으로 옷을 적셔가면서도 절대 이혼만큼은 못 해준다 했습니다. 어차피 귀책 배우자가 아버지여서 이혼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었죠.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아도 위자료는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집념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소했고 그 위자료는 외가로 넘어가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가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십수년을 배신한 남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할 텐데 어머니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셨거든요. 외가는 이리저리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 요청을 했고 급한 불을 끄자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집안일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는 비서랑 살림을 차려 나가버리셨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게 없다는 사람처럼 대놓고 말이죠. 저는 커다란 집에 어머니와 둘만 남았습니다. 언제고 부엌에 있는 식탁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고 거실 TV로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서로 응원하는 팀이 이기길 바라고 했던 그 추억이 짓밟혔어요. 물론 아버지는 저까지 내팽겨치진 않았습니다. 가끔 저를 불러다가 밥을 사주시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시기도 하며 저와의 관계는 유지하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시고 신경도 쓰지 않았기에 저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고 늘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혼인 관계만 유지한 별거 생활이 아주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저에게 대학 등록금을 주시면서 슬쩍 운을 떼셨죠. 이제 너도 성인이니 슬슬 부모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나이 아니니? 결국 어머니에게 이혼을 설득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척 다른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매우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저에게 더 이상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에게 주신 등록금이 아까웠는지 주절주절 대학 생활을 잘해야 된다, 성적을 유지하라면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잔소리를 듣는 내내 저는 다음엔 등록금을 받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혼자 떠드시다 바쁜 일이 있다며 카페 밖으로 나가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빤히 보고 있는데 혼외자식과 비서가 와서 아버지 양팔에 팔짱을 끼고 사라지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초라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내 아빠인데, 내 부모인데 저 혼외자식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그런 못된 생각 있잖아요. 저는 그들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 되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복수에 이용될 마음은 없었지만 적어도 제 안에 끓어오르는 배신감만큼은 꼭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대학 생활을 잘 끝내고 졸업을 한 뒤 저는 무조건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내내 정말 많은 자격증 시험을 보고 준비하고 대학 입시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소원하던 대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신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리저리 발로 뛰며 선배들의 예쁨을 받아가며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승진하고 싶은 마음에 일거리를 기웃거리며 나서서 일을 하기도 했죠. 차라리 바쁜 것이 행복했습니다. 저의 열정을 알아본 것인지 회사 사수가 저에게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주말에는 데이트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제 남자친구 만날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몇 번이고 거절을 했어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었고 남자를 만나게 되면 미래의 일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허울만 좋은 가족이지 속은 시꺼멓게 썩어 있었잖아요. 어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래도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자고 최연소 임원 타이틀까지 노리고 있는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남자로 보지 말고 그럼 친구로라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혹했어요. 일에 깐깐한 사수가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할 정도면
배울 게 많을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었고요. 저는 그럼 친구로서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전했고 사수는 잘 생각했다며 바로 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팅남이 우리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벽을 세우고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몇 번이고 끈질기게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매번 매너 있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곤 했습니다. 결국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그 회사가 우리 아버지 회사라고 입 밖에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충 저희 집에 대한 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람을 펴서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점, 혼외 자식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저희 집안 사정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저희는 30을 간 넘긴 시점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저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성실한 모습을 몇 해 동안 지켜보시고 나서는 결혼 정년기가 지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불륜 사건 이후 피폐해진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마음을 회복하신 것도 오롯이 남편의 지극정성 덕분이었거든요. 매 주말마다 저와 데이트할 시간도 모자란데 어머니를 모시고 근교에 바람도 쐬러 가고 산의 진미를 맛보게 해드리기도 했고요. 명절이고 생신이고 기념일이고 할 것 없이 어머니를 참 잘 챙겨주었습니다. 본인 부모님이 평생을 그리 사셨다며 처가댁에 무조건 잘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게. 평생이 지나도 내가 바람을 피는 일은 없을 거야.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시련이 닥치겠지만 그때마다 당신과 함께 일어나고 싶어. 저희는 그렇게 양손에 반지를 끼웠어요.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라 생각하며 살자고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서로만 바라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 생각보다 더 녹록지 않은 현실이 다가오더라고요.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쌌고 다행히 대출이 넉넉하게 나오는 회사에 재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자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죠. 한번 고비를 겪고 다시 일어난 외가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순간 이름만 아버지인 사람이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딸이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혼외 자식들을 끼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아버지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혼자 제 결혼식장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그 비서와 혼외 자식도 가족이라며 뻔뻔한 얼굴을 하고 들이밀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 결혼식이 그렇게 남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길 바라지도 않았고요. 거기다가 이제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은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화를 돋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이라도 하나 얻어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나와 어머니를 두고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결혼 약속을 했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자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다며 약속을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 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한번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솔직히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요. 제 예비 신랑에 대해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예상 밖의 일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만 나오는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비서와 혼외 자식 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겁을 했죠.
물론 예비 신랑도 대놓고 티는 못 냈지만 어이가 없었는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동안 연락도 없고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나와봤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새엄마도 당연히 인사를 해야지. 저에게 뻔뻔하게 새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 여자의 주둥이를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혼외 자식 둘은 눈치가 있는지 그나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비서라는 여자는 쉴 새 없이 떠들더군요. 우리가 호적으로 묶여 있었으면 내가 혼주석에 앉아서 입장까지 편하게 지켜봤을 텐데 정말 아쉽다. 혼주석? 미친 거 아니야? 어흠,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우리 엄마가 뻔히 눈 치켜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 불륜의 씨앗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소란을 일으켜요. 아빠야말로 정신 차리고 사세요, 제발. 불륜의 씨앗이라니. 그럼 당신네들이 불륜이지 뭡니까? 법적으로 저 자식들이 우리 아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나요? 나랑 형제자매 사이가 맞습니까? 아무리 내가 등본을 떼어봐도 나한테 형제는 없는데 말이죠. 예, 네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에 너무한 거 아니니? 어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뻔뻔해지세요? 우리 엄마한테 이혼을 종용하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새엄마? 혼주석? 정신이 나간 거 아니고서야 맨정신으로 그딴 소리랍니까? 남편은 제가 흥분하자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 모든 속내를 털어놓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속 시원하게 털어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번 뿌리치자 남편은 저를 2번 말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쏘아댔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당했던 서욕을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호적에도 못 올라간 것들이 가족인 척 하지 말라고. 아빠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내 거지 당신들 것이 될 것 같아? 그러자 비서도 혼외 자식도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버지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비웃음을 날려주었죠. 딱 그 정도 관계란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할 제 3자들. 그게 당신네들의 자리라고요. 알겠어요? 그러자 비서가 서럽다는 듯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리어 부들부들하던 아버지의 혼외 자식들도 마치 본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꽤 화가 나신 듯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집이나 한 채 뜯어볼까 하는 심산으로 만난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열받아서 못해준다고 하면 외가에 손을 벌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남편만 제 속을 정확하게 모르니 발을 동동 굴렀죠. 본인도 이 정도의 싸움은 생각을 못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본인 회사 사장님이니까요. 어쩜 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네 애미가 그리 가르치든 어디 그 입에서 우리 엄마를 올려요. 내가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불륜? 뻔뻔함? 뻔뻔한 거 배운 김에 말할게요. 나 결혼할 때 올 생각 하지도 말고요. 집이나 한 채 해주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도 나 좀 핏줄이니까 내 가족이 될 사람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건데 이렇게 줄줄이 딸린 식구들 데리고 와서 내 속을 뒤집을 거란 생각은 못했네요. 저딴 불륜의 증거들 보여줘서 뭐합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 말에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 혼외 자식들이나 비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뻔뻔해도 유분수지. 아파트나 한 채 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아빠한테 바라는 거 없네요. 저는 그 말을 뒤로 식어가는 음식들은 보지도 않고 남편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꽤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던 남편은 콩가루 집안인 우리 가족에 대해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라고 나온 사람이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본 당신 회사 사장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고. 나를 낳기 전부터 불륜사이던 비서가 있었다고. 내가 14살에 집을 나가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인간이라고. 증오하고 또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꽉 끌어안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동안 퍼즐 맞추기식으로 조금씩 말했던 가정사가 모두 맞춰지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회사 사장이 저런 파렴치한 인간인지 몰랐다고 너무나도 큰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만큼은 애사심이 강하고 회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는데 그것이 다 거짓부렁이었다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이직하라는 소리를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런 회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다고 결혼을 해야 할 시기에 미안하지만 이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아버지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만나기 싫다고 했고 아버지 회사 사람이 저희 집으로 심부름을 왔어요. 바로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아파트를 한 채 결혼 선물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지만 애초에 이것을 뜯어내려 그 더러운 만남을 했던 거니까 주는 건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당일까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청첩장을 주길 기다린 눈치였지만 저는 절대로 날짜와 식장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마련해주신 신혼집에 들어가는 날에도 절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이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죠. 남편이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회사 임원들이 바지가랑이를 붙들어 매고 말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도 몇 번이나 찾아왔었는지. 하지만 이미 떠난 남편의 마음을 다시 붙잡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그동안 따냈던 계약건들도 많았고 워낙 성실하게 일해서 주변 평판이 좋았던 남편은 더 좋은 조건으로 승진하여 다른 중견 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저희는 더욱 여유롭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이직한 이후에도 몇 번이나 아버지 회사 임원들이 찾아와 앓는 소리를 했지만 저희는 싸그리 무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임원 자리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다시 한번 이직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주위의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갖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양가의 축복 아래 정말 계획했던 대로 임신에 성공하고 늘 제가 바람 불면 사라질까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가 애를 낳는다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임신 사실에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보란듯이 순산을 했고 어여쁜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육아휴직을 내었고 육아에만 전념하게 되었죠. 그렇게 육아를 도와주러 오신 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이의 웃음소리에 끊임없이 행복함을 느끼며 살게 되었어요. 비로소 정말 하나의 가정이 완성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많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까지 낳으니 더더욱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남편이 일하고 있던 파트에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도맡아 하던 직책이라 아버지의 회사에서 남편을 애타게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집이며 회사며 몇 번이고 찾아와 좋은 자리를 줄 테니 이직을 생각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회사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사람 하나 비웠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자리라는 말에 꽂힌 듯 싶었어요. 임원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결국 회사 임원들로는 설득이 안 되겠다 여겼는지 아버지께서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집에서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무척이나 당황하신 듯 싶었지만 저희는 지은 죄가 없으니 당당했죠. 아버지께서는 결국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잔뜩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임원 자리라도 주시고 스카우트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이직만 해준다면 내가 이사 자리를 내어주겠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 걸 내가 몰라서 이러겠나. 그래 여보, 어차피 아빠 회사에 직계 혈통은 나 하나 아니겠어? 하면서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니 헛기침을 한번 하시고는 땀을 닦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의 자식들이야 아버지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한 인간들인데 이 회사를 가질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야금야금 증여해 주신 주식도 꽤 가지고 있으니 이 회사 차기 주인은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이사 자리를 주면 오히려 저에게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저는 절대로 혼의 자식들이 아버지 회사를 탐내거나 혹은 콩고물 떨어지길 기대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말하는 건 모두 들어주실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했으나 이미 마음이 기운 듯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중견기업 이사 자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아쉬운 소리를 하시고 나가시자 어머니와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딸 말도 틀린 게 없네 이서방. 어차피 저 인간의 호적에 하나뿐인 자식이고 혹여라도 저 인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불륜의 증거들과 싸워야 할 수도 있네.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 쪽 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자네가 임원 자리를 차지한다면 훨씬 수월하겠지.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저 회사를 꿀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당신이 뒤에서 임원들 설득만 하면 내가 언제라도 아버지 뒤통수를 칠 수 있지 않겠어? 물론 아빠도 대비를 어느 정도 해두긴 하겠지만 남편은 연봉도 오르고 나이 40대에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는 명예로운 일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그 뒤로는 아주 일사천리로 술술 풀렸죠. 남편은 성대한 환대를 받으며 다시 아버지의 회사 임원 자리를 차지했고 연봉도 엄청나게 올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했기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혼의 자식들이 조금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본처의 자식만 챙기는 것 아니냐고요. 그도 그럴 게 아버지의 혼의 자식들은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대놓고 낙하산으로 회사에 꽂아주기까지 했었는데 사고만 쳐서 결국 잘렸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도 뭐 딱히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 없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비서와 혼의 자식들도 위기감을 느끼긴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노린 거고요. 복수는 원래 차근차근 한 번에 해결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걱정보다 드디어 이 회사를 가질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어떤 복수를 해야 어머니의 마음이 시원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일은 더 심각했어요. 아버지의 병명은 췌장암이었고 손 쓸 수 없이 악화되었을 때 발견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연명치료 말고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면서 3개월 시한부를 선고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미 사위를 통해 들었겠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의사놈이 3개월 살 수 있을 거라 하더군. 그래서 내가 슬슬 정리를 시작하려고 한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솔직히 저를 직접 찾아온 아버지에게 조금의 기대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호적상 존재하는 유일한 자식이고 저를 25년이 넘는 세월을 어머니와 함께 방치해뒀으면 마지막 유종의 미는 제대로 거둬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선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 중의 일부를 너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는 안 돼. 그건 우리 첫째 아들의 몫이다. 우리 첫째요? 그렇게 날선 반응하지 마로. 네 오빠 아니냐. 저는 오빠라는 말에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그 불손한 존재를 오빠라 들먹인단 말입니까? 누가 오빠예요, 누가. 저는 그런 더러운 종자를 오빠로 둔 적 없습니다. 네 애비가 죽어가는데 아직도 인정을 못한다는 게야?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평생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니? 아버지라고 잘만 부르던데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회사를 그 혼의 자식에게 주겠다고요? 최장암이라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니세요? 아버지는 제 말에 뒷목을 잡으시며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일어서는 저에게 끝까지 회사를 탐내지 말라면서 주식이나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와 저와 함께 살 부대끼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어찌 혼의 자식만 챙길 수 있는지요. 거기다가 제 남편은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직까지 해서 회사 일을 돕고 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망나니 같은 인간에게 회사를 물려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중견기업식이나 되는 회사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어도 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의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이후 저와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비서와 혼의 자식들의 경거망동한 문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륜불륜 노래를 부르더니 꼴 좋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물려받을 건 본인들이고 저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됐다면서요. 어찌나 신이 나 보였는지 저한테 비아냥거리는 연락을 해대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게 혼의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하등생물 취급하더니 아주 꼴 좋다. 그러길래 진즉 아버지한테 잘했어야지. 우리가 회사 물려받아서 속에서 천불나겠네. 어쩌냐? 지금이라도 곱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콩고물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준비했던 모든 것을 터뜨리기 위해 숨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같은 기념일마다 야금야금 증여해 주신 주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진 주식에 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받으셨던 주식, 그리고 남편이 임원일 하면서 상여금으로 받은 주식과 틈틈이 모든 지분들까지 모두 모아보니 꽤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으로는 솔직히 최고 경영자 자리를 차지하기엔 어림도 없었죠. 그럴 때 구세주처럼 저희 외가가 등장했어요. 아버지께서 외가가 휘청거릴 때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바람난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면서 어머니에게 상처 주었던 걸 계속 칼 갈고 계셨더라고요. 외가에서는 저에게 가진 주식 모두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날만 기다리며 틈틈이 주식을 모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차명으로 모은 주식까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려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를 해임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걸로는 준비가 조금 부족했죠.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아버지의 편을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무려 평생을 일군 회사인데 당연히 임원들은 아버지의 편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이 발에 땀나도록 뛰며 임원들을 본인의 편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불륜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우리 남편이 저의 짝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내부에서도 반반씩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의 씨앗을 후계자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아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얼마나 고생하며 컸는데 호적상 친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 반반씩 의견이 갈리자 저희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혼의 자식과 비서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회사의 주인이 된 것 마냥 굴었고요. 회사에 자리도 없음에도 자꾸 찾아와서 갑질을 한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판을 뒤집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를 회상하기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어린 시절의 기억뿐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당연히 혼의 자식과 비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법적으로 상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끝까지 애도도 못하게 하는 거냐면서 울부짖었지만 이미 냉정해진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장례식장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이었죠. 그들에게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가족이라고 이름도 올릴 수 없는 제3자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유산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식은 저에게 주되 회사는 혼의 자식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되었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혼의 자식이 내정자가 된 듯한 판도를 모두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들의 남편의 물밑 작업, 그리고 외가의 도움까지 모두 한 방에 터뜨려버렸죠. 당연히 혼의 자식은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되고 불복하지 못하고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저에게 욕설을 뱉어내는 게 그 꼴이 퍽이나 우습더군요. 저는 다음 최고 경영자는 전문 경영인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주주들도 당연히 저희 남편을 예상했던 것 같지만 저와 남편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었죠. 아버지의 회사가 번듯하게 남아있길 바래서라기보다는 제가 가진 주식값이 떨어지질 않길 바래서라고 할까요? 가진 주식으로 들어오는 배당금만 해도 꽤 쏠쏠했거든요. 혼의 자식들은 그 흔한 주식 일주도 없는 인간들이었고요. 거기다가 지분까지 없으니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법적으로도 유일한 자식이 저이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모두 어머니와 제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혼의 자식들과 비서는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욕심을 냈어요. 그냥 죽은 듯 조용히 살 테니 저희 가족 먹고 살 만큼만 떼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컸어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잘만 부르던데 어디 이제 와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그 인간이 살아생전에 저치들에게 건물 하나씩 증여해준 걸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욕심내지 않겠다더니 아주 욕심이 그득하구만. 죄다 불법 증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 한번 받으시죠. 남편도 지지 않고 쏘아대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보험금이라도 나눠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세무조사를 들먹이니 번호도 바꿔버리더라고요. 어찌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솔직히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비열한 짓을 두 번은 못할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오잖아요. 아버지의 죽음은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살아계셨어도 언젠가 저는 똑같이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분산시켰을 거예요.
그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제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 커가는 딸을 보면서 이 예쁜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두고 어떻게 다른 가정을 차렸는지 이해를 더욱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동안 이 일을 잊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인과응보를 늘 마음속에 담아주고 평생을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복수가 속 시원했는지 정말 편해진 얼굴로 저희 아이를 봐주시고 계세요. 덕분에 저와 남편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면서 더욱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제 통장도 두둑해지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는 마음의 모든 짐을 털어내고 행복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네요. 겨울이 지나고 모두에게 봄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